한국은 중국 속국 아닌가? 여기 한국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던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본 끝에 큰 충격을 받고 기존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리비아 엠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며 평소에 작은 나라라고 여겨졌던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다소 경멸 섞인 시선에서 시작되었어요. 어차피 중국은 한국보다 영토가 무려 100배나 크고 인구도 20배 이상 많지 않은가?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일본도 한국보다 5배나 넓은 영토와 2배 반이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은 그저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독보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조사한 한국 문화의 숨겨진 진실과 그 놀라운 발전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원 시절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한 역사서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 채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 단순히 모방에 그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그냥 중국 한자를 모방한 것 아니냐? 한복? 중국 명나라의 복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학 시절 저는 점점 한국만의 독특한 측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세계 역사에서 눈에 띄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한편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분명 열악한 지리적 조건을 지녔습니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일본의 경제 정문화적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은 단순한 모방자에 불과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했죠. 하지만 이런 의문과 선입견을 뒤로한 채 저는 1년간의 연구 파견을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혁신과 독창성이 탄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저는 직접 한국 땅을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지나며 느낀 첫 인상은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활기였습니다. 고풍스러운 하버드 캠퍼스와는 전혀 다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풍경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서울의 마천루와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넘치는 거리의 분위기는 저에게 여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강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첫 주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문화시설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달을 보내며 이 작은 나라가 지닌 감춰진 매력과 잠재력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서울의 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비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아 제 연구 주제인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이 학술대회는 한국의 유구한 전통과 현대적 혁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자리였으며 여러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학회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는 주변의 시선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교수, 마이클 앨런 교수는 한동안 한국 문화를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 단순히 모방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도 중국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며 한글 역시 중국 한자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앨런 교수의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학회장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는 이미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경험한 이들도 그저 전통적인 시각에 갇혀있는 이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독창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동시에 앨런 교수의 편협한 시각에 깊은 분노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앨런 교수의 발언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통해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 즉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로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의 한국인들은 단순한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과 정교한 제작 기술을 통해 세계 문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각지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여러 고서와 연구 자료를 통해 당시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술 혁신에 앞장섰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오늘날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탄생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정교한 제작 기술과 혁신적 사고방식에서 해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단순한 인쇄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증거였으며 당시 세계 문명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혁신적 발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앨런 교수의 편향된 시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 문화의 면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미술, 특히 신라시대의 방가 사유상이었습니다. 이 불상은 일본에서 미륵보살 방가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한국 고유의 예술성과 미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그 독창성과 완성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방가 사유상이 전시된 전시실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명품 호텔이나 리조트에 온 듯한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미디어 아트로 꾸며진 장면은 한편으로는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미학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가 사유상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상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을 넘어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이었고, 그 섬세한 디테일과 완벽한 균형감은 당시 동아시아 어느 문화권의 작품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런 수준의 예술 작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는 기록을 접하면서 저는 이 불상에 담긴 미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방가 사유상의 감동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자신들의 유산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유산을 통해 어떤 예술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무료 입장 정책과 개방적인 전시 방식 또한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죠. 저의 연구 여정은 금속 활자와 불교 미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독창적인 면모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당시 학술대회에서 앨런 교수는 한글도 단순히 중국 한자를 모방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저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제인 씨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50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대적 사고방식의 산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달고나 찌개, 노래방, 판소리, 떡볶이, 막내 등 수많은 한국어 단어들이 새롭게 등재되면서 한글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 그리고 그것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한국 사회는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을 자랑하며
세계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각 지역의 방언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경상도 출신의 한 교수, 데이비드 교수는 특유의 억양과 리드미컬한 말투로 방언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담겨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 교수님과의 대화는 마치 노래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한국어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지역 방언은 단순히 말투의 차이를 넘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방언 속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겪어온 역사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강한 결집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깨닫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하면서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 즉 한글의 원본이 전시된 그곳에서 저는 문자가 단지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혁명적인 발명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교육하고 그들 스스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 진보적 사상은 당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보급과 창제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글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했을 때 한글 학회 회원들이 비밀리에 한글 사전을 편찬하며 자신의 문화를 지켜냈다는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한국인의 교육열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 여정은 단순한 기술이나 예술, 언어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유대 역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한가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작은 동네 시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할머니께서 다정한 미소와 함께 우리는 그냥 숨쉬듯이 버텨왔기 때문이라는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겪어온 외세의 침략과 시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깡다구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말로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보여준 극한의 투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좁은 간방과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놓여있는 전시실에서 저는 한편의 슬픈 역사와 함께 그들의 강인한 정신, 즉 악발리 근성이 오늘날 한국인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은 한국이 단순히 외세에 굴복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단련시켜온 강인한 민족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부분 중 하나는 단지 문화나 예술만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성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산업혁명이 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단 30년에서 4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열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모 세대의 헌신과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께서 돈 한 푼 없이도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신 순간 저는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기적과 교육열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모아 한국이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앞으로도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은 어떻게 뛰어난 국가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객관적인 역사적, 문화적 증거를 통해 논증하고 앨런 교수와 같은 편협한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주변국의 모방에 머무른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온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책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1년간의 연구 경험이 단순한 학문적 경험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단순히 작은 나라인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미래를 밝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국가임을, 그리고 그 잠재력은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제 연구 초창기에는 솔직히 말해 한국을 단순히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모방의 나라로만 여겼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영토와 인구,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보면 한국은 그저 부차적인 존재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한국에 직접 발로 뛰면서 저는 그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비록 지리적 규모나 인구 면에서는 작을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매 순간의 위기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과 예술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국가가 지닌 심오한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 한 나라의 정신과 정서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은 단순한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선두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과 창조의 보고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한국인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난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의 경제, 기적과 문화적 성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의 연구 여정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서울의 동네 시장, 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소박한 이야기 등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인간적인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저 숨쉬듯이 버텨왔다라는 한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한국인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경험들은 제 연구에 깊은 감동과 새로운 시각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근면성실한 노동, 그리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따뜻한 인간미는 단순한 학술적 분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적 유산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선두를 달리게 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라도 금속 활자와 한글, 그리고 교육과 공동체 정신 등 다방면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경제와 기술, 문화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기술 혁신의 전통과 한글의 과학적 체계, 그리고 교육열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역사적 DNA와 독창적 사고,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에 기반한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연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후대에 전할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연구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한국이 이제는 저에게 끊임없는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혁신의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앨런 교수와 같은 편협한 시각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위대함을 증명해내겠다는 다짐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놀라운 발전과 혁신의 비밀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강한 교육열과 공동체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도 세계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때 제가 가졌던 오해와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진정한 한국의 위대함이 드러났는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놀라운 잠재력으로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강력한 국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장기적 전망도 세심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혁신, 그리고 강한 교육열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인재를 찾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배출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보여줄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문화와 인간 정신의 조화를 이루며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금속 활자 인쇄술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는 앞으로의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연구 보고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경멸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제 시선이 오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은 중국의 압도적인 영토와 일본의 화려한 경제적 성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단지 숫자와 통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혁신과 기술,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 어떤 비교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될 만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제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모여 세계를 선도할 혁신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 한글의 과학적 체계,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교육열과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한 나라의 위대함은 단지 규모나 인구, 경제력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겪어온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 정신과 혁신적 사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가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적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의 본보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도전,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세계 시민이며 그 다양성이 모여야만 진정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연구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도전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 제가 경험한 그 놀라움과 감동처럼 항상 새롭고 희망찬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